통장에 모르는 돈 50만 원 입금됐다가 전세금 날리고 경찰서 불려간 실화 지금 당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정말 믿기 어려운 연락이 한 통 왔는데요. 평소에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주시던 시청자 어르신이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밝으시던 분인데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 어떡해요? 좋은 일 하려다가 경찰서까지 불려갔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천천히 말씀해 보시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선하게 정말 남에게 해 하나 안 끼치고 살아오신 분이 남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온 적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일 겪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중고거래 자주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면서 계좌번호를 온라인에 올려두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당하는 수법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 가지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질적인 통장 협박 수법도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당하시면 통장에 있는 소중한 돈이 통째로 꽁꽁 묶여버릴 수 있어요. 전세금이든 노후 자금이든 전부 다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경찰서 출석 통보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 가족분들하고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생활 보안 정보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그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분 성함은 김종석 어르신이라고 하시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올해 68이시고 20년이 넘게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서도 꽤 알려지신 분이셨는데요. 벽지도 잘 바르고 바닥재도 잘 하신다고 오래된 단골 고객분들도 많으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가게 일이 많이 줄면서요. 요 몇 년 사이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계셨대요. 안 쓰는 공구도 팔고 집에 묵혀두던 물건들도 올리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좌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잦아졌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계좌를 자주 알려주시게 됐대요. 중고나라에 당근마켓에 카카오톡으로도요.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혀 모르셨대요. 사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할 때 계좌번호 올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도 나쁜 일이 안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범죄 조직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공개된 계좌번호를 수집해서 딱 맞는 표적을 고르고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은 그 목요일 저녁도 아주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셨대요. 저녁밥을 드시고 TV 뉴스를 좀 보시다가 슬슬 잠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휴대폰 문자 알림이 하나 왔다고 해요. 은행 입금 50만 원. 어르신은 처음에 그냥 뭔가 잘못 온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낮에 중고 물건을 하나 올려뒀었는데 그게 팔린 건가 싶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려고 폰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하시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폰을 확인하셨는데
알림이 여러 개 와 있더라는 거예요. 10,000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계속 입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입금 메모에 메신저 아이디가 하나 적혀 있었고요. 처음엔 그냥 스팸이겠거니 했는데 메모 내용을 읽다 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래요. 돈 돌려주세요. 실수로 보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해요. 아, 누가 진짜 실수를 한 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요. 사실 저라도 그 상황이면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있는 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은 메모에 적힌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계좌번호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다며 제발 돌려달라고 너무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고요. 이름도 말하고 상황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면서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시면서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원래 내 돈도 아니고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타겠냐 싶으셔서요. 그래서 어르신은 그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좋은 일 하나 했다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다고요. 그런데 그 후로 이틀 뒤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고요. 어르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은행 문자 내용이 이랬어요.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당연히 이게 스미싱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요즘 이런 가짜 문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은행 앱을 직접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통장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통장에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딱 2달 뒤로 잡혀있던 이사날 새 집 전세 잔금으로 쓸 돈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2,500만 원이요. 돈은 통장에 있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은행 창구에 직접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은행이 재량으로 일부 인출을 허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경찰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면서 본인명의 계좌 전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거든요. 신분증 들고 창구에 가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것도 모르시고 은행에 달려가셨다가 허탕을 치셨다고 해요. 담당 직원이 죄송하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 원이 내 눈앞에 있는데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 경찰서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요. 출석 요구서였어요.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어르신은 그 공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셨어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처음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거잖아요. 너무 충격이 크셨던 거죠. 경찰서에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조사를 받는 내내 어르신은 말문이 막히셨다고 해요. 나는 그냥 실수로 잘못 보낸 거 돌려준 것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지. 그때 담당 경찰관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르신은 현기증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진짜 피해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서울 노원구에 혼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올해 74이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꾼한테 전화를 받으셨대요.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속아서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보내셨는데요. 그 계좌번호가 바로 어르신 계좌번호였던 거예요. 범죄 조직이 어르신 계좌를 타겟으로 정하고
피해자 할머니한테 어르신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거죠. 그러자마자 범죄 조직원이 어르신한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실수로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돌려주셨는데 그 돈 받은 계좌가 범죄 조직 계좌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은 모르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범죄 조직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피해자 할머니는 자기 돈이 어르신 계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만 알고 어르신을 신고하신 거고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르신은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혼자 펑펑 우셨다고 해요. 평생 선하게 살아온 게 죄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이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세 계약 해약 위기까지 몰리셨어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씀드리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이해해 주셔서 열흘을 더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열흘 안에 해결 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그 열흘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르신이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 뒤척이시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대요. 담당 수사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 이 과정을 다 기록해뒀다. 모든 증거가 있다고요. 다행히 어르신이 꼼꼼하신 분이셔서요. 입금 알림 문자 캡처,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전부, 송금한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수사관이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이분은 명백히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려줬대요. 그리고 그 수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하나 발급해줬는데요. 바로 사건 사실 확인서예요. 이게 나중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좌 풀리는 시간이 몇 주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르신은 그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셨고 금융감독원 1332에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엔 또 얼마나 복잡할까 걱정하셨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사실 확인서와 증거 자료만 제대로 갖춰지면 은행 측에서도 협조를 잘 해줬다고요. 어르신은 결국 열이틀 만에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하셨고요. 전세 잔금도 이사 하루 전날 무사히 치르셨어요.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증거를 갖고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르신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직접 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줘야 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3가지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돈을 절대 쓰지 마세요. 출금이든 이체든 한 푼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이 되거든요. 설령 나중에 오해라고 밝혀지더라도 일단 사용한 기록이 생기면 설명이 복잡해져요. 두 번째, 입금 메모에 적힌 연락처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범죄 조직 연락처일 수 있고 연락하는 순간 내 번호, 내 이름, 내 개인정보가 그쪽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바로 시작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절대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 그 계좌가 범죄 조직 계좌라는 걸 모르고 보내시면 어르신처럼 사기 방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아무리 선의로 한 행동이어도 결과적으로는 범죄 자금을 전달한 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3가지예요. 1단계, 그 통장을 잠시 묶어두세요. 다른 계좌를 쓰시면서 그 통장에 있는 돈에는 손대지 마세요. 2단계,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금융사고 접수팀에 연결해달라고 하시고요. 연결되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돌려주고 싶습니다. 은행 중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직접 입금자와 연락을 취해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돌려주거든요.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3단계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저는 이 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건 사실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두세요. 이 서류가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는 전부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입금 알림 문자,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전화 왔으면 그 번호까지 전부 다요. 나중에 이 자료들이 나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다는 걸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요. 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수법이 있어요. 바로 통장 협박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남의 통장을 묶으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저지르는 범죄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타겟을 고릅니다. 중고 거래를 자주 하거나 자영업자처럼 계좌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계좌의 소액 10만 원 정도를 일부러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통장 메모에 메신저 아이디를 적어둬요. 그리고 바로 은행이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속아서 보냈다고요. 은행은 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우선 지급 정지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그 메모에 적힌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는 순간 범인의 협박이 시작됩니다. 신고 취하해 줄 테니 50만 원 보내라. 돈 주면 계좌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때문이에요. 원래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예전에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범인이 다 빼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영장 없이도 바로 계좌를 묶을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동결하는 거거든요. 범죄 조직이 이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 그 연락처에 응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은행에 전화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요.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직접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 선의가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게 지금 이 수법이거든요. 오늘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평생 성실하게 남한테 해 하나 안 끼치고 살아오신 분이 딱 한 번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이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우리의 양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빨리 행동하게 만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딱 한 발짝 멈추셔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쓰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돌려주지도 마세요. 은행에 중개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중고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인터넷에 올려두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내용 알려주세요. 정말 모르면 당하는 수법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수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